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있는데 결국 장가를 보내고 드디어 모든 임무를 다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집안 전체가 망할 뻔했네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뻔뻔한 정도를 넘어서는 며느리의 행동을 이제야 자세히 폭로하고 싶습니다. 엄마, 나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평소에는 과묵하고 사적인 이야기를 별로 나누지 않던 아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이미 30대를 훌쩍 넘겼기 때문에 나름 좋은 여자를 만나서 다른 사람들처럼 애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나 봐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구냐고요? 어디 사냐고요? 하는 일은 뭐냐고요? 이것저것 궁금한 걸 물었더니 수줍게 대답을 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제가 보다 4살 어리고 사는 곳은 멀지 않아요. 마케팅 관련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직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아들이지만 갑작스럽게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 부모들의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것인지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신중하고 진중한 아들이 급히 결혼을 한다는 게 상황적으로는 이상하긴 했어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다발을 한 손에 들고 찾아온 그날, 며느리들 사람들이 사근사근 웃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잠시 후 아들이 용기를 내며 사실은 이 사람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라고 말했네요. 뭐? 임신을 했다는 말이니 그래서 결혼식을 좀 앞당길까 생각 중이에요. 배 나오기 전에 웨딩드레스를 입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혼전 임신이라고 하니 깜짝 놀라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둘 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서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혼수라고 생각하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뭐, 딱히 모난 데도 없어 보이고 밝고 명랑한 것 같으니 제 아들과 함께 할 만해 보였어요. 어울리겠다고 생각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는 듯 부랴부랴 식장을 잡고 상견례를 하고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예식 날이 성큼 다가왔더라고요. 아무리 생략하고 간소하게 한다 해도 우리 집 사람들이 며느리에게 좋은 가방 하나쯤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둘이 밥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백화점으로 왔다고 했죠. 가방 하나를 사줄 테니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근데 제가 원하는 가방은 이 백화점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다른 백화점으로 가야 할까요? 택시를 타면 금방 도착하긴 하는데 그럼 거길 가자면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살면서 마음에 드는 걸로 사야죠. 약간 당황했지만 샀는데 안 쓰는 건 그렇잖아요. 마음에 드는 걸 사주는 게 더 나아요. 서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편안한 분위기가 좋겠죠. 그래서 결국 택시를 타고 도착한 백화점에선 며느리가 익숙한 듯한 매장을 향했어요. 거기는 아주 고가의 가방만 파는 곳이었어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점원에게 물었어요. 여기서 가장 괜찮은 거 뭐예요? 고가 라인도 좋지만요. 점원이 가방을 보여주자 며느리는 어깨에 걸고 거울을 보더니 다시 점원에게 메일릭6D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더욱 고급스러운 것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시착해 보다가 결국 며느리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비싼 가방을 샀습니다. 그것도 그 매장에서 가장 비싸다고 알려진 가방을 고르는 것을 보고 어머님께 저 이것 마음에 들어요 하면서 선택했어요. 생각보다 며느리가 소박함과는 거리가 먼 듯한 생각을 그날 처음 했어요. 그만이 아니었어요. 매장에서 나와서 바로 제게 핸드폰을 건네며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가방을 샀을 때 매장 이름이 보이게 찍는 게 유행이라고요. 가방을 선물 받았는데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더니요. 하나 찍어주었더니 바로 사진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님, 다리가 다 나오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더요. 그냥 연속으로 계속 찍어주시면 돼요. 하며 다시 부탁을 했다.
그날 사진만 거의 100장은 찍어줬던 것 같다. 심지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동영상까지 찍어달라고 했다. 어머님, 제가 가방 포장지를 뜯는 거 동영상 좀 찍어주세요. 뜯는 건 왜 찍는 건데, 이런 건 찍어서 기념해야 해요. 라며 속으로 참 유난히 대답하며 동영상까지 손수 찍어 주었다. 며느리는 나의 찍어준 것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만져보더니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요. 뭘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에게 자랑 중이래요. 얼굴이 하얗게 보정되고 다리가 얇아 보이도록 만들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하는 모양이구나. 참으로 이상한 세상이라 생각했어요. 아이가 좀 허세가 있는가 보다 싶었지만 좋아서 그러겠지 싶어 내버려뒀어요. 그래도 그 이후로는 화성을 쓰지 않고 며느리에게 백화점에 가자고 하는 소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제가 주었던 가방을 잘 들고 다니는 걸 보니 조금 자랑스럽긴 했어요. 다만 만날 때마다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 반지, 팔찌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이쁘다고 칭찬하면 며느리가 너무 밝게 대답했어요. 남편이랑 사귄 기념일 선물로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생일 선물이라고도 말했어요.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신경 쓰였어요. 아들은 높은 연봉을 받고 있지 않아요. 평범한 직장을 다니며 연봉은 5천만 원 정도 받아서 꾸준히 저축해왔어요. 며느리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준다고 해도 뭐가 남을까요? 만약 산다면 이건 핑계일 뿐이에요. 모든 기념일을 챙기다 보면 빈털터리가 될지도 몰라요. 빠르게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하고 평수도 넓혀가야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어요. 앞으로의 길이 멀고 긴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걱정이 들어요.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 아들이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았어요. 알뜰하고 성실했던 아이가 한 여자를 잘못 만나서 변해가고 있어서 엄마로서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지금 태교 중인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한마디라도 하면 영원히 멀어질까봐 할 말은 많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거슬리는 행동은 더욱 커져가면서 몸이 무겁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집에 오면 바로 소파에 누워 제 아들에게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아들은 노예처럼 부엌으로 뛰어가 물을 따다 주더라고요.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남편이 너무 좋지만 그게 제 아들이 되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도 시댁에 왔으면 뭔가를 좀 돕겠다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이 예의 아닌가요? 며느리는 배를 쓰다듬으며 저한테도 어머님 뭐 상큼한 과일 같은 거 없어요.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더니 멀미가 심하네요. 그리고 어머님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창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해서 구역질 나려고 해서요. 하며 은근히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날도 못 보던 가방을 메고 왔길래 물어보니 몇백만 원짜리 기저귀 가방을 미리 샀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야 돈을 버는 거라고 일찌감치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머님, 최근 명품의 가격이 상당히 빨리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물건이 있다면 빨리 사야 한다는 얘긴데요. 하지만 어찌되었던 기저귀 가방을 명품으로 살 필요가 있나요? 그냥 가벼우면서 싼 가방이 최고죠. 아이들의 기저귀 쓰레기를 명품 가방에 담을 필요는 없겠죠. 어머니, 기저귀 가방은 비싼 걸 사야 한다고요? 그래도 육아와 집안일로 힘들고 지친다면 적어도 가방은 멋진 걸로 들고 다녀야 우울증은 오지 않겠지요. 그래, 뭐, 하지만 이렇게 생긴 가방 또 있지 않아요. 예전에 한 번 본 것 같은데 그거랑 이거랑 완전히 달라요. 어머님, 핸들 모양도 다르고 가죽도 완전히 다른데요. 심지어 색상도 다르고 하늘 아래 같은 가방은 없어요. 우리 남편, 감각이 둔한 게 누구 닮아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님 닮아서 그런가 봐요. 저 사람, 그래도 전 만나서 용됐다는 말 많이 듣거든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허름한 공대생에서 세련된 비즈니스맨으로 만들어준 게 죄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들고 무언을 입느냐에 따라 완전히 변할 수 있어요. 달라질 거라니까요. 아 참, 그리고 어머니, 저희 이번 주에 여행을 좀 길게 갈 것 같은데 우리 집 강아지 좀 맡아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왜 어디로 가시는데요? 태교 여행이죠. 태교 여행. 태교를 위해 여행을 가겠다는 거죠. 태교 여행 들어보신 적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가는 추세인데 아이를 낳고 육아하면서 여행을 갈 시간이 부족하죠. 미리 좋은 곳을 조금 가보려고 해요. 어차피 출산하면 서둘러야 할 일이 많아지겠지만 여행을 미리 가는 건 충분히 할 만하죠. 하지만 며느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런 곳은 너무 평범하고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화려하고 호화로운 태교 여행을 원하신다고요. 가서 심신안정을 취하고 싶어 뭐라고요? 그건 다 말뿐이고 결국 잔뜩 쇼핑을 하고 이렇게 뻔했어요. 어느 집이 태교 여행 한 번에 몇 달치 월급을 쏟아붓나요? 그게 말이 되나요? 형편도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것들을 죄다 하려고 달려드는 며느리 때문에 저는 점점 심기가 불편해졌고 제 아들은 힘들고 지쳐 보였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불러 이제는 좀 아껴야 되지 않겠냐고 조언을 해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임신 때 못 해주면 평생 서럽다고 하잖아요. 출산 후에는 알뜰하게 저축도 하고 내 집 마련 준비도 하려고요. 그러니까 임신 중인 엄마도 그 사람에게 너무 싫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기분이 변덕스러워지고 우울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이해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이 오시는 것도 불편하고 몸도 무겁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잔소리를 듣는다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만약 며느리가 여기 오기 싫다고 잔소리를 한다고 그런 의도로 이해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오해하지 말고 서로에게 좋은 것은 좋은 만큼 서로 이해해가며 잘 지내도록 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명심해야 할 점은 돈을 막 쓰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차에서 그래야 시간을 아끼고 추측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물건 하나 살 때 돈을 아끼려고. 왜 그렇게 중요한지. 돈을 덜컥덜컥 쓰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어. 이제는 출산하면 같이 아끼며 살기로 했어요. 저는 다른 뜸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을 위해 조언하고 싶었어요. 먼저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조언을 좀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로서는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 만삭이 됐을 때쯤에는 우리 집에 오지도 않을 텐데요. 아들을 결혼시켰으면 잘 살라고 축복하고 응원해주고 가만히 지켜보는 게 바로 미덕인 겁니다. 이런 걸 너무 잘 아시는데요. 저도 간섭하고 싶고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운한 일들이 점점 쌓여갔지만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저도 체념하고 말았어요. 서로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드디어 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되었고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주를 처음 보자마자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후에 가장 큰 충격이 있었어요. 산후조리원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청담동에서 잡혀 있다고 하는군요. 소문을 들었더니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5천만 원의 연봉을 힘들게 버는데도 며느리는 청담동 2천만 원의 조리원에 들어가 호화로운 산후조리를 받겠다는 것 같아요. 참지 못한 저는 결국 며느리에게 말이라도 한 것 같아요. 굳이 그런 곳에서 비싸게 돈을 주고 산후 조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동네에도 괜찮은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머님은 조리원 동기라는 말을 모르시겠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커뮤니티 영상을 보고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조리원 동기가 평생 가야 한다는 얘긴가요?
저는 우리 아이에게 적어도 이런 고급 인맥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전문 지정치인의 자녀들도 많이 있대요. 이것들은 모두 미래의 자산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 너희가 편할 수 있게 이곳을 선택한 것이겠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곳을 선택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물론 호화롭고 편하게 산후조리하면 아이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을 것이겠지. 하지만 그런데 너희 신랑의 연봉이 5천만 원이라는 거 잊었어요. 아이는 송충이처럼 소립을 먹고 자라야 하는 거야.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카랑 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니? 아무리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것만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구나. 산후조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무리해서 연봉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쓰는데 이제 출산했으니 애 엄마니까 적당히 아끼며 살아야 하지 않겠어? 생각 없이 돈을 펑펑 썼다가 나중에 커지면 어떡할래? 형편에 맞게 소비하고 상황에 맞게 처분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자꾸 이러면 곤란해져 나도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표정이 싹 굳었다. 살벌하게 나를 쳐다보고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돼서 자식 걱정도 못 해주는 게 어떻게 그만 상처 주는 말만 하시는 거죠? 손주나 드렸는데 뭘 불만으로 여기시는 건가요? 이젠 할 일 다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른이 말을 하면 들어야 하는 신세가 있습니다. 무슨 반응이 이래요? 결국엔 아들이 돈을 낭비하는 며느리가 미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돈 한 푼 한 푼이 모두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모를 줄 알았나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손주만 안겨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요. 그래서 어머님 소원을 풀어드렸잖아요. 근데 왜 계속 불만만 내놓으실까요? 왜 어머님과 마주하는 게 불편한지 아세요? 만날 때마다 돈 얘기, 가방 얘기를 하면서 눈치를 살피시고 언짢아 하시며 며느리가 돈을 쓰는 것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거지요.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겠죠. 너라면 마음에 들겠냐고요? 허구한 날 쇼핑하느라 돈을 물처럼 쓰는 사람을 누가 마음에 들어 할 수 있을까요? 막말로 내가 사치 부린 것은 아니었어도 이미 통장에 돈이 쌓여갔을 텐데 당장 가방 하나 사고 팔지 않고 사는 게 대단하게 보인다고 생각해. 잠깐만, 아끼더라도 멀리 보라는 말이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통장에는 돈이 두둑하면 더 괜찮게 보일 거라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려면 아껴야죠. 이제 내도 있는데요. 육아비에 교육비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야 하는 거냐. 지금 2천만 원을 산후조리원에 투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정말 서러워요. 제가 많은 걸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산후조리인은 삶 속에서 한 번뿐인데 이 정도를 경험할 수 없나요?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를 하잖아요. 제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원하는 것은 돈을 쓰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아이까지도 직접 낳고 탯줄도 직접 자르고 그리고 산후조리도 집에서 직접 하길 원하신다면 그게 만족스러우세요? 너는 왜 그렇게 감정적인 거니? 상호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맘대로, 내가 멋대로 살 거면 왜 결혼했어? 남편의 월급에 맞춰 소박하게 살아야지. 다 쓰면 어떡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인생은 오늘만 살아야지. 남편의 연봉이 죽을 때까지 5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올라가고 내후년에는 더 올라가고 임원이 되면 몇 배로 올라가잖아요.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는 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어요. 제 남편이고 제 아이인데 알아서 잘 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족 일에 간섭하시는 것이 좀 불편하고 불쾌하네요. 뭐? 풀어줘. 내가 너를 불편하게 했다고 한다고? 너는 내 가족인데 이런 말도 못하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나는 내게 뭘로 인해 서운한 게 있는 줄 알아. 완벽하게 잘 맞는 가족이 어디 있겠어? 서로 맞춰가려는 마음이라도 존중해야지. 그리고 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손님으로 대접했는데 뭘 불평하고 있냐고? 내가 그저 잔소리만 한다고? 잔소리 듣기 싫으면 내가 잘하면 되는 거잖아.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아? 나를 뺏은 여우로 보세요. 몇 번이나 노력해도 여전히 나를 언짢게 봐주는 것 같아. 노력했다고 말했어.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넌 한 번도 노력한 적이 없었어. 예쁨 받으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 구석이 있어야 예쁘다고 생각해줘. 이제는 난 더 이상 예쁨을 받고 싶거나 노력하고 싶지 않아.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데 난 아쉬울 게 없고 나도 없어.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어? 손주 안 보고 살아도 괜찮겠어? 너 지금 손주 가지고 협박하느냐 안 보여주겠다고 협박하면 내가 떨며 미안하다고 사과해 줄 줄 알았어. 정말 괴롭게 하네. 여태껏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제정신이니? 나도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었어요. 요즘은 며느리 못지않게 시어머니와도 잘 지내려고 해요. 노력도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 같네요. 제 눈에는 어머님이야말로 노력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젠 내가 진짜 내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우리는 감정이 점점 격해졌어요. 며느리가 나에게 대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괴로워하며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만약 중간에 아들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머리채를 잡고 싸웠을지도 몰라요. 아들의 중재로 가까스로 다툼은 멈췄지만 속에 있는 갈등은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도 자꾸 화가 나네요. 며느리가 조만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전 사과를 하고 상호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먼저 찾거나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행동이 괘씸해서 며느리를 지켜보다가 결국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 중간에서 곤란한 입장이 된 아들은 가끔 우리 집에 혼자 오면서 손주 사진을 보여주곤 했어요. 며느리 때문에 손주를 보지 못하고 사진만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 서글했습니다. 사진을 통해 손주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위안이었고 정말 예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 모두 쌍꺼풀이 없네요. 그러나 손주는 쌍꺼풀이 아주 진하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에게도 쌍꺼풀이 있을 수도 있거나 친척 가운데 쌍꺼풀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넘어서지요. 그러나 커질수록 손주의 눈매가 뚜렷해지는 것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면 손주의 얼굴을 얼추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 예상과는 완전히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조심스레 아들에게 아이의 혈액형을 물었더니 다행히도 아들과 같은 혈액형이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엔 작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며느리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 더 커지게 된 계기가 있었죠. 어느 날 친구를 만나게 되어 손주의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그 친구가 같이 찍힌 채로 며느리를 보면서 어딘가 익은데 낯설겠지. 우리 아들 결혼식 때 봤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아이고, 어디서 봤었지? 이 근처에 사니까 오가다 한 번씩 봤을 거야. 그래, 어디서 봤었더라. 일하다가 봤는데 주인은 기억을 떠올리려 애써서 웃으며 며느리를 상기시켰어요. 그러던 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박수를 치며 기억이 난다고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기억이 나네요. 며느리, 우리 식당에 왔었다고. 내가 일하는 식당에 왔다고. 이러니 어쩐지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내가 제대로 기억한다고 하니까. 테이블을 닦아달라며 음식이 타니 바꿔달라고 하더니 물컵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바꿔달라고 뭐 그래? 이것저것 요구한 후 결국 음식이 생각한 맛이 아니라며 사장을 불러서 소리쳤다고. 결국 사장님하고 한 차례 싸우고 돈도 내고 그냥 갔어. 사장님은 매우 억울하다며 가게 안에 있는 CCTV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알 것 같아.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서 혼자 식당에 왔는데 왜 그럴까 싶었더니 낯선 남자와 왔던데. 낯선 남자는 아들이 아니었고 내 아들의 얼굴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발품명이 낯선 남자였다니까. 그러나 분위기가 좀 이상했는데 서로 요즘에는 자기야, 여보야 하며 애칭으로 부르더라. 그래서 나는 둘이 부부거나 애인 사이인 줄 알았지. 진짜 우리 며느리 맞죠? 닮은 사람 아니면서도 그 여자가 며느리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뭐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며느리에게 쌍둥이가 있는데 없는 것 같았어. 그래서 어쩌다 보니 내가 잘못 보았겠지. 내 눈이 좀 어두워서 잘 못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설마 출산과 육아까지 하고 있는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숙박업소에 들어가겠어서 어느 곳에 들어갔느냐고 식당을 나가려는 순간 둘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려는지 그 남자는 어땠어? 정말 한눈에 보이지만 남자스럽게 생겼어. 쌍꺼풀은 있는 것 같았어. 그랬던 것 같은데 앞장처럼 두 눈과 눈썹이 아주 짙었어서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물론 그것이 나의 지인의 오해일 수도 있고 내가 착각 중일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어떤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직감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것도 혼전 임신까지 추가해서요. 급한 마음에 결혼식을 치르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들이 제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정도가 100%는 아니었어요. 어쩌면 며느리가 저희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와의 인연을 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손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는 입장이며 취조한다는 식으로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떠올랐어요. 이 방법이라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책으로 착각한 거라도 확실한 것이 좋을 테니까요. 이 증거를 손에 넣기 위해 먼저 며느리에게 굽히며 들어가야 했습니다. 눈을 감고 연기를 하기로 했어요.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시간 좀 내달라 했더니 이 마지못해 집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새침한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어요. 갑자기 어째서세요? 미안해 했다는데 마음을 너무 몰라주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며느리는 마치 신하를 거느리는 왕이 된 듯 거만한 표정을 지었지만 불편하게 지내는 거 싫어하며 제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가까스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회복됐고 그 이후로 며느리는 기고만장해져서 저에게 손주를 자주 맡기며 이런저런 모임이 있다며 돌아다녔어요. 저한테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저는 참고만 있다가 적절한 때가 왔을 때 며느리에게 몰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긴장하며 기대했던 마음으로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로 우리 가정이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를 보자마자 숨이 막혀서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서 여러 번 읽었어요. 검사 결과는 친자 불일치였고 손주가 제 아들의 식견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정신을 잃고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 벌떡 일어나 뺨을 때렸습니다. 며느리가 도끼 눈을 뜨고 대들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갑자기 뺨을 때려요? 내가 너를 절대로 용서 못한다. 내가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정신 나가셨어요.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 손주도 아닌데 상관없지 않니? 그랬더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왜 어머님 손주가 아니에요? 너 알면서 일부러 여태껏 숨긴 거지? 그러니까. 뭐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기로 작정했는지. 아주 명배우처럼 억울한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러자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더라고요. 어머님, 몰래 유전자 검사까지 하셨어요. 이런 짓을 하신다니 얼마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서요. 그리고 겨우 이걸로 손녀가 아니라고 화를 내시고 제멋대로 며느리를 때리시더라고요. 이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 모르시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는 건 몰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 눈앞에서 머리를 잘라내서 다시 의뢰하실까요? 어찌됐든 당신은 나를 믿지 않으시잖아요. 친자 불일치가 나올 때까지 계속 검사하실 거네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해서 그랬나 봐요. 어쩐지. 처음부터 먼저 찾아와서 사과했어야 했는데 어머님은 제가 아들이랑 이혼하길 바라셨어요. 제가 떠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증거를 만들려고 작정하시는 게 아니냐고요. 나는 확실한 거예요. 원의 유전자 검사가 불확실하다고 웃길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만큼 정확한 건 없어. 괜히 찔려서 아무 대답이나 내뱉는 것 같은데 피는 속일 수 없어. 진실은 언젠가 전부 드러나는 법이에요. 말도 안 되죠. 저는 연애라고는 지금 남편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어떻게 제 자식이 남편의 자식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억울해요. 억울하다면 분명한 증거로 밝혀야지. 지금 당장 내 유전자, 손주의 유전자를 우리 아들의 유전자와 합쳐서 보내보자. 그러면 내 억울함도 해소될 거야. 꼭 유전자 검사를 해야 나를 믿으시겠어요? 그냥 나를 그대로 믿어주시는 게 어려우신가요? 들키는 걸로 겁나는지도 몰라. 함께 식당에 갔던 눈 부리부리한 그놈의 유전자도 같이 검사해보라고.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던 그놈도 데리고 와보라. 그놈의 유전자도 함께 검사 좀 하게.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있지 않은 것을 사실처럼 꾸며내는 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줘요. 왜 자꾸 거짓을 진실로 오해하시는 거죠? 거짓인지 진실인지 나는 모르지만 당장 증거가 필요해서 검사를 해보자고 해요. 자꾸 팔을 내려놔. 팔을 내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하는 순간 우리의 신뢰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린다고요. 그래. 무너지든 말든 난 괜찮으니까 청면 돌파 한번 해보자고. 그래요. 저도 당당하니까 검사하는 걸로 해요. 하지만 저를 믿지 못하셔서 저도 더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할 수가 없겠네요. 괜한 수작 부리는 생각 마세요. 한 점 부끄럼 부리려고 수작을 해? 검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하는 게 그거라면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됐어요. 며느리는 갑자기 당당해져서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하자고 하더니 애를 데리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너무 뻔뻔하게 구니까 며느리 말이 사실인가 싶기도 한 거예요. 그날 정말 혼란스러웠네요.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가 혼자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대뜸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사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밤늦게 무슨 짓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뭘?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님, 유전자 검사하면 저 죽어요. 울면서 싹싹 빌기 시작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힘이 빠지더라고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우는 방법을 선택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불안한 예감이 정확히 맞았다고 느껴졌어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며느리에게 물어보니 손주가 우리 아들의 피가 아닌 것 같다는 거잖아요. 결혼 전부터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요. 결혼 계획까지 있었는데 그건 잘 안 됐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남자라며 차를 처지해 줄 수 없다며 저를 싫어하게 됐대요. 저와 잘 맞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놓아주겠다고 했던 남자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다른 여자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결국 그 사람은 저와 헤어진 후에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찾아가서 책임지라고 했더니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양육비는 줄 수 있지만 이미 진행된 결혼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 혼자 낙동강 오리알처럼 혼자가 되었어요. 이대로 가면 꼼짝없이 미혼모가 되거나 아이를 가진 트라우마를 영영 잊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했을 거예요. 왜 저만 아파야 하고 힘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어요. 누구든지 구원자가 있다면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그놈과 싸울 때 홧김에 소개팅에서 남편을 만났고 상당히 깊은 관계로 가게 되었죠. 염치 없이 굴기는 싫었지만 먼저 살고 싶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인생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 사실을 알리고 다시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렇게 결혼하게 된 거예요. 간신히 기회를 잡아 얼마나 긴장하고 마음이 불안했는지 생각해봐요. 그리고 시기가 겹쳤다는 것도요. 어쩌면 그분의 아이라기보다는 제 남편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안고 결혼을 했지만 나와 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분은 이미 결혼에 잘 살고 있는 유부남이 되어 우리 아이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어요. 우리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나 뭐라 하더라도 현재의 남편이에요. 아주 뻔뻔하네. 너 지금도 눈치껏한 그분과 만나고 있잖아. 손을 잡고 거리를 산책하며 돌아다니는 것뿐이라는데 나는 동네에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어. 정말 멍청한지 조용한 골목에서 데이트하면 들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냥 추억일 뿐이에요. 가끔씩 만나서 옛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사이야. 미련이나 애정 같은 것 전혀 없어요. 그쪽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미 끝난 사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추억을 공유하는 사이끼리 숙박업소를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니 아마 난 널 추억이 많았나 봐. 갈 곳이 없어서 그랬어요. 뻔하게 보이는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사람들에게 들키고 안 좋은 소문이 돌잖아요. 비록 우리가 아무리 당당하고 떳떳해도 숨기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놈이 버린 여자를 우리 아들이 대신 치워주는 거잖아. 내 말이 틀리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남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키워야 하는 건데 그가 만만하고 착해 보이니까 낚아챈 거겠죠. 다 필요 없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던 사람 같아요. 아버지는 없애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을 떠나야겠습니다. 어머니, 부디 사과해 주세요. 저는 다시 그 남자를 만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연애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남자를 만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계획할 것이고 그 사람과 결혼하자는 제안을 받으면 가차없이 우리 아들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속셈을 저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평생 함께할 사람이 제 남편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지금 어머니께 의지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그 사람과 헤어지길 원하지 않아요. 제가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평생 미워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남편만은 모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대로 남편이랑 끝내면 제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솔직했더라면 내가 널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겠지.
하지만 속이고 결혼을 한 후에 사기 결혼에다가 심지어 지금 외간 남자까지 만나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너를 내가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줄 수 있겠어? 더 험한 꼴 보지 말고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잘할게요.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준 것 같은데, 그리고 신뢰를 먼저 무너뜨린 사람은 너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정리해 주세요.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제게 진심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쟤를 정말로 딸처럼 생각하셨다면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을 텐데요. 저는 그게 너무 서운하고 서러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생각한 적이 있나요? 가방 사달라, 목걸이 사달라, 호텔 가자, 여행 가자 등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더 뜯어 먹을 것이 없나 호시탐탐 노렸으면서 진심으로 다가갔다고 생각해서 그를 탈탈 털어낸 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겠죠. 아니요. 전 그런 생각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고 무시받아 오다 보니 이제는 지치고 싶습니다. 한 번쯤은 좋은 가방도 매보고 좋은 곳에 여행도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뿐이에요. 물질적인 것을 통해 애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에요. 여유로운 사람들은 보통 가진 게 많아서 급하지 않잖아요. 저는 항상 부족한 상황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욕심이 많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만큼은 여유롭게 키우고 싶었어요. 여자로서, 엄마로서 이 정도 욕심을 풀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왜 친구도 아닌 내 아들을 통해 채우려고 하냐는 말이지 않나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혼자서 해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그 남자랑은 완전히 관계를 끝냈고 그 사람과 이혼하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저는 현재 남편에게 버림받는다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야 하고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야 해요. 그것은 제 사정이므로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부터 너는 제 며느리가 아니므로 그렇게 알아두세요. 어머님도 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아들에게 이혼이라는 상징이 붙는 걸 원하시죠. 뻔뻔한 행동을 좀 봐요. 이혼 상징을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인데요? 지금 여기서 그걸 이용해 협박하고 있어요. 조용히 협박으로 삶을 계속하고 있었나 봐. 너, 계속해서 큰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어. 어른으로서 너에게 경고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폭로했다. 그러자 아들은 앞에서 유전적 엄살을 다시 했고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결과를 받자마자 아들은 짐을 싸서 우리 집에 왔다. 며느리는 마음이 약한 아들이 자신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는지 끝까지 매달리려고 했다. 그러나 아들은 냉정하게 며느리를 내쫓았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도 아프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이혼하길 바랄까? 평범한 우리 집안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결국 아들은 소송을 통해 이혼 과정을 밟았습니다. 상간남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그쪽 아내에게도 폭로가 됐다는 거죠. 뻔뻔한 상간남은 어떻게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제 아들을 못 살게 괴롭힌 것이라고요. 결혼도 한 유부남이 유부녀를 만난 주제 어찌나 당당한지. 역시 서로 만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놈은 억울하다는 듯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잠깐 만난 것뿐이에요. 그냥 같고 놀기 좋은 여자라서 데리고 다녔던 거라고요. 그런 여자를 누가 데리고 다닙니까? 저는 지금 제 아내밖에 없으니까요.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변명 좀 해주세요. 남의 시선에 신경 쓰고 결혼을 계획한 게 아닙니까? 나이가 먹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가요?
신랄한 언사로 신부가 말하는 건 좀 가볍다고 느끼는군요. 그냥 임신한 채로 결혼한 채로 얼마나 좋았을까요? 괜히 죄 없는 나의 아들과 그쪽만 불쌍하게 되었네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군요. 줬다 뺏는 건 정말 치사한 행동이라는 걸 알지만 지금까지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돈이 자꾸 생각나네요. 며느리에게 선물한 가방과 어려울 때 쓰라고 준 용돈까지 합치면 값이 상당하죠. 이미 가족도 아니고 끝나버린 일에 대해 내가 한번 진실을 밝혀보자는 생각의 이유로 그것을 밝혀내라고 협박했어요. 이미 작성하고 팔아버렸고 없다는데 버틸 거라며 되풀이했더니 되돌려주지 않으면 혼인 파탄까지 물려줄 거라고 말했더니 순순히 제출했어요. 결혼으로 제대로 살아보려 했다가 순식간에 망가진 며느리는 우리 가족과 연이 끊어졌어요. 아들이 이혼하면서 북적대는 가정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옛날에는 손주라 생각했던 그 아이 사진이 아직도 핸드폰에 남아있어요. 내 아들의 피가 아니지만 그 아이에게 죄가 있는 건 무슨 일이겠어요. 그 아이만큼은 어려움 없이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바람입니다. 결국 며느리는 그 남자에게도 버림받고 저희 집안에서도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을 구한다고 저희 지인이 일하는 식당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숙식이 제공되는 곳을 구하고 있다는 걸 보면 집도 없고 벌이도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괘씸한 며느리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부디 욕심부리지 말고 양심적으로 살며 새 사람이 돼 아이를 잘 키웠으면 하네요.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건 제 아들이 빠르게 일상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아들은 새로운 사람과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쁘게 만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결국 장가를 들었습니다. 지금 제 며느리는 매우 예의 바르고 검소한 편입니다. 과거의 모습과는 달라졌어요. 며느리와는 다른 존재예요. 며느리도 한 번 갔다 온 돌싱이라 서로 공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행복하게 살길 바라며요. 이제는 별다른 욕심이 없어요. 그냥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 또한 그때 당시에 욕심이 많았는데 며느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나 봐요. 그 점에 대해 반성하며 조금씩 양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은 출생의 비밀부터 불륜, 그리고 친자 검사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드라마에 나왔을 법한 이야기인가요? 이 모든 일이 저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건 믿기지 않을 뿐입니다. 주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님을 확인한 가정이 꽤 있다고 하네요. 어쩌면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문제가 크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게끔 평온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이제 정리해냈으니 순탄하게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과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삶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